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거대 양당, 대장동 의혹을 놓고 서로 상대 후보를 겨냥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단일화 결렬 과정에 대해서 감정 싸움과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 소식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기 영상으로 지금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서 먼저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뭐 이제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이 된 게 사실은 그 언론 보도에 출처가 된 게 범죄 일람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표로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계좌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건희 씨의 연관 관련된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선 국면에 들어서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거는 단순 투자다. 어떤 뭐 쩐주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는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됐다든지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후보 이제 토론 때 이제 뭐 통장 사본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던 국면들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됐나 싶었는데 꺼질 듯했던 이 도이치모터스가 다시 대선 2주를 앞두고 살아났습니다. 범죄 일람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무슨 뭐 옛날에 간첩 사건 뭐 이러면은 조직도 딱 그리듯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씨 이름이 289회. 그리고 이제까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개했던 계좌가 봐라 이렇게 거래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신한은행 관련된 계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뭐 또 추가로 계좌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범죄 일람표에 총 4개가 있는 걸로 그 중에 2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 조작 선수들에게 맡겼던 거고 2개는 본인이 이제 거래하는 신한 계좌 외에 총 4개죠. 그렇죠. 신한증권 계좌 외에 4개 이렇게 돼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장모 그러니까 최모 씨죠. 최모 씨도 이 범죄 일람표에 180 몇 회가 나오고 이름이 그리고 통정 매매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 가격으로 거래를 주고받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이런 거래 흔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뭐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 단순 투자라고 했던 이 해명에서는 너무나 벗어난 이러다 보니까 아니 어떤 범죄 일람표에 뭐 수백 회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단순 투자일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선수들에게 통장이 제공되고 또 밝히지 않았던 통장이 또 추가로 나오고 거기에 장모까지 나오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단순 투자를 넘어선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개입됐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거죠. 꺼져갈 듯한 했던 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 논란이 이걸로 인해서 좀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그냥 통장에 과연 그냥 이용된 것이냐 아니면 이것에 주체적으로 함께 했느냐가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뭐 주가 조작을 하는 선수들이 있나 봐요. 막 무슨 돈을 가진 쩐주가 있고 실제로 이제 운행하는 선수가 있고 막 그런 모양인데 그 선수 지금까지 알려졌던 그 선수 지금 이제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선수 외에 또 다른 선수에게 또 계좌를 또 빌려줬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범죄 일람표는 비실명이라 화예요. 그래서 실명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계좌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론 매체가 그 계좌를 전부 다 추적을 하면서 이미 한 개 계좌는 이렇게 그 공개가 돼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공개를 했으니까 그 신한금융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 거래 내역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로 추정되는 첫 번째 신한 계좌의 거래 내역, 그게 범죄 일람표 1에 나왔고 그 다음 범죄 일람표 2에 또 다른 계좌 2개, 김건희 씨가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2개가 나왔고 범죄 일람표 3번째에서는
이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계좌 2개가 지금 특정됐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해명은 이거예요. 이모 씨에게 통장을 그러니까 이 투자를 위탁한 건 맞다.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봤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통장입니다. 네. 그런데 뉴스타파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번째 일람표 2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을 하는 주포라고 표현되는 예. 그 담당자가 했을 때는 주가가 사실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네. 그게 2009년도에 9,000원이었던 주가가 결정적으로 1,80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권 회장이 주가 그 선수들을 모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모 씨가 했던 4개월 동안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예. 그 이후 2010년도에 12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확 올라서 예. 2011년도에는 이제 8,300원까지 오릅니다. 이 기간이 참 중요한 기간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기간 완전히 점프한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용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네. 이 또 다른 이모 씨다. 근데 그때도 계좌가 다른 계좌로서 지금 투자를 한 정황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언론 매체 주장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사실상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건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볼 수 저는 요거는 나타나는 건 아니고.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직접 투자를 한 거니까. 또 이 도이치모터스에 김건희 씨가 원래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모 씨도 지금 검찰에 증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뉴스타파에서 특정한 범죄 일람표 2에 나와 있는 그 또 다른 이모 씨, 또 다른 주포라고 하는 8,300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그 안에 김건희 씨의 계좌 2개가 실질적으로 위탁이 됐느냐 이 여부가 아마도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통정 매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미리 주식 가격과 물량을 짜고 이렇게 매매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린 가격에 올리고 그걸 사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정 매매 이 과정도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도 이 계좌가 일단은 지금 이용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외에도 김건희 씨가 시세 차익을 얼마나 얻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SBS 보도가 있었는데 9억 4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 그 당시에 올라가는 그 당시에 얻었다는 이 내용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그 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해명했냐면 2010년 1월달에 그 소위 말해서 계좌를 갖다가 맡겼는데 소위 네. 말하면 선수에게 맡겼는데 아까 운영해 달라고 그렇게 보면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4개월 동안 손해만 봤다. 그래서 2010년 5월달에 결국은 그 사람과 거래를 끊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 외에 신한증권 그 거래 통장 외에 다른 4개의 통장이 또 있었고 그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검찰에서 작전을 했다라고 의심하는 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4개월입니다. 네. 물론 다른 기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4개월은 작전을 했던 기간인 것 같다라고 검찰에서 특정을 한 겁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이 통장의 그 거래 내역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이 넉 달 동안에 수익이 9억 4천만 원이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주가에 투자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얻은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선수에게 맡긴 2개의 통장 외에 다른 2개의 통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보도를 보면 예.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 권모 대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인 권모 대표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했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본인이 그냥 단순하게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아까 통정 매매 얘기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주가를 사고 파는 계속 사고 팔므로 인해서 호가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주가 예. 조작의 핵심인 건데. 올린 가격에 내놨는데 그걸 사게 되면은 그렇죠. 올라갈 그러면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예. 사람들도 주가 오르네 하고 따라서 사게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에 9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게 이게 정말 투자의 신 아니고서야 이 정도 올릴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떤
내부의 그런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정 매매도 한 거고 예. 주가도 4개월 동안에 9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 SBS 보도 의혹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왜 특정 기간만 계산을 하냐? 예. 전체를 다 합치면 예, 예. 다른 기간까지 다 하면은 뭐 그 정도 이익 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합 한 있는데 7천 정도 수익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국민의힘 말씀 다 끝났으니까 예, 조금 더 기다릴까요? 해주시고. 예. 예. 네. 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권모 대표나 그 주도 세력들과 김건희 씨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었다라면은 이렇게 수많은 거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묘하게 그렇죠. 또 시기도 있는 부분이고. 소위 말하면 작전 기간과 예. 관련된 근접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주가 조작에 뭐 직접 참여했거나 또는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예. 이게 이제 보도의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윤 후보가 김 씨의 주가 조작 의혹 때문에 낙선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정 기간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은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주가 조작을 했다, 그리고 선수들이라고 하는 주가 조작을 하는 선수들과 함께 했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즉, 이 돈을 다 모집을 하고 뭐 6명이든 10명이든 돈을 다 지인들로부터 다 해서 한꺼번에 뭐 이 통정 매매를 하든 가상 매매를 하든 아니면 예. 뭐 허수 매매를 하든 이 작전을 벌여서 단기간 내에 쫙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점에서는 어쨌든 빠져나가야 돼요. 네. 우리가 손해를 보기 위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 돈을 묶어두면서까지. 그렇다면 정점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다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정점에서는 빠지고 나와야 개미들이 이제 그 함께 쭉 이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 그럼 함께 투자해야 돼. 그러면서 예, 예. 이 시너지 효과가 뜻대로 있어서 된다면. 정점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럼 팔았어야 돼요. 당연히 팔고 네. 빠져나왔어야 최고가에서.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4번, 5번 즉 권오수 회장이 직접 건의해서 자기가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4번, 5번 계좌는 2011년 3월이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8,300원, 9,000원에서 1,800원 떨어졌다가 네, 네. 8,300원이 정점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떨어져요, 계속. 그런데 왜 그때 그럼 팔지 않고 계속 손실을 보면서 그 4번, 5번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선수들과 함께 수익을 볼 수 있었다고 말이군요. 예. 선수들과 함께 빠져나와야 예. 주가 조작에 이득만 얻고 개미들이 투자를 보는 예. 그런 어떤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손실 보는 구간을 왜 보지 않고 수익이 나는 구간만 지금 이야기하느냐라는 예. 부분.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 언론 매체의 주장대로 그렇게 전체 91명 중에 가장 높은 그런 그 수익을 얻은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라면 2년 동안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뭐 기소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왜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검찰 수사에서의 핵심은 과연 이 계좌가 그냥 이용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돈을 대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른바 쩐주 역할을 했느냐 이것을 밝히는데 뭐 핵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의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우리가 이제 부인 리스크가 이제 끝났느냐 아니면은 뭐 이제 계속 앞으로 변수가 될 거냐 이 얘기를 갖다가 뭐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보시다시피 공방이 있어요. 그 공방을 넘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네. 검찰의 수사 발표라든지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뭐 그동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을 했는데 뭐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선거가 2주일 남은 상황에서 소환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공방만 오고 가지 이게 어떤 커다랗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 예. 다만 추세라는 게 있던 거죠. 지난 한 2, 3주 동안 소위 김여경 씨의 법카 논란으로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지난주에 격차가 좀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한 거죠. 그 리스크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 또 그 지지율이 또 이렇게 좁아지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 좁아지는 추세에 있어서는 네네. 또 이 김건희 씨의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또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호재를 만난 거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일화의 실패 이후에 김건희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고 언론 보도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반박이라든지 예. 또는 상대방의 또 다른 문제를 갖다가 더 이렇게 네거티브전을 더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난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자, 나오겠죠. 선거 막판이기 때문에 난타전, 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제기한 의혹 혹은 뭐 이렇게 인용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마이뉴스에서 김만배 씨과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가운데 누나가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거 연결시켜서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사는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또 집중 포화를 함으로써 대장동 문제를 윤석열 후보에게 화살을 돌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대장동과 관련돼서 그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의 녹취록으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뭐 청문회를 통해서나 특검을 통해서면 이 녹취록을 우리가 뭐 그 맥락을 이해하고 이러기 전에 예. 본인들이 그냥 밝히게 만들면 되거든요. 네네. 뭐 저 고인이 된 분들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밝히게끔 정치권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예. 이 텍스트 갖고 맥락을 계속 이해하면서 공방을 벌이는 현실이 참 뭐 예. 선거라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예, 예. 자 이겁니다. 그 이 정영학과 김만배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그 누나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회사에 집을 넘기고 돈을 받으시면 될 것이다. 그러면 저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물을 거다. 차라리 그냥 빼서 현찰로 바꿔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누님을 회사에 취직시켜서 연봉 1억씩 하면 어떠냐. 중간에 이제 김만배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현찰을 계속 그냥 누나한테 그냥 줘버리는 게 어떠냐. 예,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기억해 보면 천화동인 1호부터 뭐 7호까지 엄청나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뭐 배당 수익부터 해서 분양 수익 나중에 들어오는데 예, 예. 이 돈을 만약에 회사가 그냥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세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 투자를 해요. 뭐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네,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투자처를 찾거나 해서 그래서 전환을 합니다. 즉 김만배 씨의 누나를 포함해서 대개 어떤 그런 상황들에서 집을 막 사들이기 시작해요. 예. 뭐 여러 채를 뭐 목동에도 사들이고 뭐 기간이 좀 있지만 네네. 그런 와중에서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찰 그냥 뭉텅 줘버리는 게 낫겠다. 근데 이 안에서는 사실상 그 연희동 집에라는 특정을 하진 않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런 물론 얘기가 이 기사 없었지만. 내에서도 네. 연희동은 특정하지 않았다 하면서 근거를 몇 가지 뭐 그래도 이제 그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를 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저는 아직도 이게 특정해서 어떤 이익을 준 것이냐, 예.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예. 이 기사가 완결해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물론 굉장히 큰 우연입니다. 저도 그 네. 우연에 대해서 네네.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네네. 그러나 이것을 믿으려면 결정적인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부동산 업체들도 이 거래가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거나 뭐 또는 이 집이 너무나 안 팔렸기 때문에 이 팔린 것 자체만이 이익이냐 예. 이런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그렇게 높은 고가도 아니었고 예. 이 집은 팔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동산이었다. 그러면 제 가격 주고 어떤 사람한테 줬을 때 네네. 팔았을 때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이득. 그러니까 그 검사로서의 어떤 뭐 아버지이기 예. 때문에 검사로서의 어떤 그 직위를 이용한 이득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냥 투자하는 과정에서 제3자, 그러니까 누나를 통해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냥 연희동 집이 우연으로 맞아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가 있었느냐. 지금 녹취록 상에서는 더 나오는 건 없어요. 그렇죠. 딱 그 얘기까지예요. 근데 예.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예. 뭐 그 연희동집 얘기를 떠나서 주택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금을 김만배 씨 누나에게 회복시켜 줄 거냐잖아요. 그러면 김만배 씨 누나를 통해서 주택 매입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출처가 천화동인이라는 겁니다. 화천대유에서 돈이 간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그 주택 매매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다 보니까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김만배 씨 누나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집을 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화천대유나 또는 이 천화동인의 돈이 글로 흘러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돈이 왜 흘러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이 이익 흘러간 것 자체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연이 아닌 뭔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흘러간 예.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예. 이 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실질적인 이득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고리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되는 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제 또 논란이 새롭게 되는 이 거죠. 고리를 우연으로 보느냐 아니면 무엇인가 의도가 있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장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그분 논란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공방이 또 재가열되고 있죠. 자, 대장동 그분의 의혹이 제기됐던 조재현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발언 짧게 축약해서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습니다. 제 딸의 거주지에 대해서 물었죠. 저나 저희 가족이나 하다못해 제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 내용도 앞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국일보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녹취록부터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냥 A 대법관으로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좀 추릴 수 있는 이력들을 보면은 한 분으로 좀 추려지는 모양새였고 네. 그게 이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반박 형식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입니다. 네네. 참 유례가 없는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건 참 유례가 없었던 과정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조재현 대법관으로서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일보의 보도까지만 하더라도 A 씨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조 대법관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많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의 TV 토론이라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예. 30%가 넘는 국민의 30%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시청하는 10사람 중에 3명이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더군다나 여당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적시해 버렸어요. 만천하에 적시했어요. 그 익명도 아니고 그럼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나타났다. 단정적으로 거의 표현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조 대법관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명예를 정말 전 국민 앞에서 지금 이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뭐 그건 필연적인 어떤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 대법관이 표현한 게 있어요. 딸을 포함해서 어떤 친인척도 내 집에서 살고 있지. 지금 김만배 씨의 어떤 표현대로 네. 뭐 집을 마련해준 어떤 타인이 집을 마련해줘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예. 단언을 했고 예. 또 김만배라는 사람과 통화한 적도 없다. 이 두 가지는 예. 검증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화는 공개해도 부동산과 되고. 관련돼서 예, 예. 주거지와 부동산 등기 띄워보면 되는 것이고 예. 통화네요. 그러니까 저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통화네요. 사실 추적하면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단언한 상황 속에서는 이 수사에 협조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조 대법관이 표현했잖아요. 이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건 당연히 이 허위 사실과 관련된 예, 예. 법적 소송을 암시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것 역시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치러야 될 어떤 이 의뢰, 그러니까 통과 의뢰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과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대법관이 이렇게 네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진위 여부를 국민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진위 여부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법적인 과정을 거치면 또 드러날 것이고 일단 이게 그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녹취록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근데 왜 수사가 혹은 조사가 지금 어떻게든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것이 의문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인데 검찰은 도대체 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조사를 한다거나 왜 안 했을까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습니다. 예. 사실은 대장동이라고 하는 소나기가 태풍으로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이 소위 그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네. 이게 소위 대선 국면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예. 자, 이 녹취록이 나오는데 완전 풀 버전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에 의하면 예. 제대로 수사된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충분히 녹취록에 대한 조사도 안 됐다라고 하는 미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이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그 녹취록 가지고 있으면서 한 게 뭐냐? 오히려 이 흘러나온 일부, 저 풀 버전본도 아니고 일부 흘러나와서 맨 처음에 녹취록이 일부 흘러나왔을 때는 그분 이코로 이재명 후보인 걸로 딱 굳어져서 이재명 후보가 맹 비난을 받고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에 와가지고는 또 일부가 또 흘러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나와서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또 거기에 또는 대법관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걸 보면 도대체 검찰의 이 대장동 관련된 특히 녹취록에 따라서 수사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금까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 맨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 돈을 추적해야지 왜 자꾸 녹취록만 얘기하냐. 예. 녹취록 중에 일부는 사실인 것도 있지만 예. 밝혀진 것이 사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 예. 만약에 조재현 대법관 얘기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아닌 거잖아요. 네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까지 녹취록에 의해서 그 수없이 보도됐던 예. 그 많은 사안들이 실제로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결국은 검찰이 져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예. 소위 말하면 녹취록을 다 공개를 하든지 예. 완전히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적미적되다가 결국은 그 여파가 예. 대선 2주를 앞둔 이 상황에서까지 여파가 이제 사법부로까지 이렇게 불똥이 튀는 예. 이런 상황으로 오지 않았나. 그럼 결국은 검찰이 이 모든 사태에 지금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됐다고. 결국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 막판에 이게 공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자체는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다. 이제 윤석열 게이트라고 민주당 공격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순진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는데 김문기 그 처장의 유족들이 같이 또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뭐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일단 이재명 후보의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처음에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처음 해서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지사 그 선거에서도 대장동과 관련된 것이 프리젠테이션의 첫 번째로 나와요. 그만큼 자랑스러워했고요. 내가 그것을 했다. 사실 지금 실력으로 실적을 검증받았다라는 부분에서 대장동도 굉장히 큰 포션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혹이 생기고 의혹이 생긴 이후에 이 고인이 되거나 혹은 구속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그 대장동 사업을 총괄했거나 예. 책임을 졌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최측근은 아니다. 한 사람한테는 그랬고요. 한 사람은 하위직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다. 뭐 예. 김문기 씨에 대해서 그랬고요. 예. 이 뭐 유한기 씨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어떤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즉 무엇인가 잘 됐을 때는 이게 다 내가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건 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떠넘기잖아요. 좋은 리더십이란 건 뭐냐면 예. 모든 것에 공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것은 다 함께한 것이다. 예. 그 공로를 함께한 사람들한테 돌린다.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땐 이건 내 책임이다. 나의 예. 책임이 크다. 이렇게 반대가 돼야 사실은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래도 일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느낄 텐데 예. 그래서 아마도 김문기 씨의 유족들이 굳이 이 선거 과정에서 어느 뭐 정당에 가서 이 발표를 하는 거 이게 사실 국민들의 눈에 예.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 당일날 어떻게 그 발인하는 날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고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영상이 있었느냐라고 공개된 호소하는 날이죠. 것도 예. 이것도 역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그날만큼은 조금 더 자중하는, 아무리 모른다고 만약 인정을 하더라도 예. 그런 리더십을 보였어야 되지 예.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토론이 또 두 번 남아 있고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들이 계속 이렇게 공방이 이어진다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변수를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예요. 단일화인데 오늘 하루 정말 이렇게 물고 물리는 정말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사실 포문을 연 거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 얘기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공개를 한 거고 국민의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는데요.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그 국민의당의 이태규 전 의원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2월 초에 비공식적으로 네. 합당을 갖다가 제안해 왔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종로 출마든 아니면은 뭐 부산시장이든 또는 뭐 당의 어떤 뭐 최고위원이든 어떤 자리든 이런 식으로 향후에 이제 어떤 그 분배를 후보 사퇴를 전제로 해서 네네. 뭐 이런 이제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태규 총괄본부장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으로는 뭐 단일화 필요 없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예. 뒤에서는 합당 제안을 하다니 결국은 이것이 다 단일화 얘기는 결국은 다 소위 말하면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네. 역할 분담의 쇼 아니었냐. 윤석열 후보는 나 일쪽에서는 단일화하자 그러고 당대표는 뭐 단일화 필요 없다 그러고 결국은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던 거 아니냐. 예,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해서 표리부동한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공세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네. 아니 당 대표가 합당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이제 합당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국면에서의 합당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후보 단일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동안에 이제 조롱, 소위 말하면 안철수 후보의 철수에 대한 조롱을 했는데 이번 그 소위 그 합당에 대한 이면제의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단일화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오고 간 말을 저희가 짧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두 명 이태규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방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종로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공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지방선거 후에 부산시장 출마 문제로 민주당 의원 지역 선거가 빌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나가셔도 이후에 안 후보의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 저는 해당 대화에서 철저하게 제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제안을 하면서 합당 이후에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출신들에게 예우를 하겠다는 지난 9월 합당 협상의 안을 다시 유지하면서 만약 모 인사가 저에게 접촉해서 알려왔던 것처럼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최대한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침 제가 기획하고 시행하던 열정열차의 2일차 종착지인 여수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감정 싸움이 상당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폭로전까지 펼치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단일화 열차는 그냥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자, 이번 예. 그 공방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달라지게 느껴진 점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겉으로는 일관되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방을 해왔어요. 지금 뭐 수위가 좀 높아졌을 뿐이지 사실 그 4.27 재벌부터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워딩을 보면 사실 지금의 어떤 상황만이 아니라 쭉 그렇게 일관되게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상은 물밑으로 단일화 제안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의 어떤 그런 그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블러핑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태규 선대본부장을 포함해서 안철수 측도 이것을 바로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20여일이 이게 지난 다음에 지금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준석과의 카운터파트로 해서. 네. 그러면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진행을 했다는 거. 예. 근데 문제는 비판받을 여지는 뭐냐면 단일화의 중심은 후보잖아요. 그럼 후보의 어떤 그 진짜 의지를 갖고 협상을 하는 것과 아니면 당대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과는 무게중심도 다르고 나중에 신뢰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선 여부는 어쨌든 후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모했던 어떤 단일화 제의라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여러 통로로 양쪽이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건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해프닝으로 사실 이 공방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본류 즉 소통을 할 수 있는 진짜 양 후보의 후보끼리. 후보끼리나 아니면 후보의 완전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들이 하는 것이 진짜 본 게임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아직은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 아직은 양쪽 끝까지 다. 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열 정치를 하지 않은 모든 정치 세력을 함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아예 러브콜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 책임 총리, 다당제 강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2차 토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총 3번의 TV 토론을 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 토론 때 뭐 공개적인 러브콜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뭐 안철수 후보에게 대해서 연합 정부를 뭐 띄워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뭐 실제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되면은 사표 심리가 작용해서 일부 떨어져 나올 거란 말이죠. 예. 그 중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일부를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포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봐라, 이렇게 확장성을 내가 계속 중도층에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제발 지지층들은 꼭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해 달라.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중도에 대한 러브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오히려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통해 가지고 중도 확장성의 어떤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지지층을 갖다가 지지층이 투표에 포기하지 않고, 네네. 왜냐하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벌어지니까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더 선제적이고 네. 공격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2주 동안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또 두 번의 토론회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서로의 공방, 또 새롭게 밝혀지는 의혹들,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계속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